안녕하십니까. 텔스트라 서비스 코리아의 이성철입니다. 처음에 이 행사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을 때 이제 가장 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테크놀로지하고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인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렇게 힘들어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발표를 어느 정도 레벨로 조정을 해야 되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발표를 해주실 우리 박성덕 이사님은 IT에서 한 20년 정도 이제 같이 일을 했고요. 특히 이제 보안 회사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고객사의 보안에 관련된 컨설팅을 이제 같이 진행을 했던 그런 인연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는 통신회사에 있고 우리 박성덕 이사님은 델 EMC라는 이제 솔루션, 전체 솔루션, IT 관련된 모든 솔루션을 다 이제 판매하는 회사에 계신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많았는데 데이터라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와 그다음에 이제 정보, 그리고 이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컨셉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반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어서 박성덕 이사님이 후반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힘든 게 이 4차 산업혁명이 뭐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다 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기술에 관련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부각이 됩니다. 다시 풀어보면 세상이 테크놀로지 베이스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 테크놀로지 베이스를 가지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기술이 중요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적용해서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프로세스의 개선이 사실은 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기술이 사실은 이제 5G라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AI라고 얘기하는 거, IoT, 그다음에 블록체인, 방금 전 세션이 블록체인 관련된 세션이었는데요. 많은 새로운 좋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이제 포커스 하시는 게 AR, VR, 그리고 두 개를 합쳐 놓은 그죠? MR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최신 기술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기술들의 발전에 더불어서 항상 따라오는 게 있죠.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만 해도 매일매일 해킹이나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고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첫 번째 보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해서 겐드크랩 랜섬웨어 유포라고 하는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고 가장 또 이것은 바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먼저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공정위와 관련된 일입니다. 공정위와 관련된 일은 반드시 고객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브랜드 네임, 브랜드 어웨니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공정위에 관련된 문서나 일은 우선적으로 합니다. 근데 또 한편도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고객과 관련된 일을 해결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랜섬웨어라는 것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볼모로 잡았어, 여러분들도 모르게 흥미있는 기사나 파일을 클릭했을 때 여러분의 시스템이 암호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정위 관련되어 있는 저 파일이 와서 암호화시켜서 여러분들의 PC나 회사의 시스템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이런 정보 유출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 기술이 오면 그 최신 기술을 따라서 당연히 그 기술을 해킹하는 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좋은 기술들, 빅데이터, 머신러닝, AI, 블록체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술들은 모두가 다 데이터라는 것을 쌓게 되고 그 쌓아놓은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제가 기술에 관련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왼쪽 편에 보시는 차트가 이제 가트너가 얘기하는 최신의 주목받는 기술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것이 클라우드 AI 관련된 데이터를 쌓는 기술이죠. 자, 계속해서 데이터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올해의 가장 유력한 공격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매년 발간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깊게 주의 깊게 보시면 작년에 어떤 것들이 주요한 공격이었고 올해는 어떤 것이 또 주요한 공격인지, 기술과 해킹, 그 다음에 사이버 공격이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현재 트렌드나 향후의 트렌드를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능형 공격, 가상화폐, 그 다음에 IoT 전부 다 데이터가 쌓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기술에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우리가 지금까지 쌓지 못했던 데이터,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쌓인다는 거죠. 연이어서 우리나라가 2018 국가정보보호백서라는 걸 내놓습니다. 이게 한 400페이지, 45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 저도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굉장히 재미없었는데 한 3년 이상 이제 계속 쭉 보고 있으니까 매년 3, 4, 5월 정도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대한민국의 IT 정책 그리고 산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가상화폐, 그 다음에 스미싱, 피싱, 해외 정보 규제 관하인 GDPR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전부 데이터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없이는 생활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데이터라는 것은 새로 만들어지는 데이터와 더불어서 기존 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를 합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디스럽션 라고 하는 디지털화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약간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그 핸드폰에 관련해서 뭔가 문의를 할 때 전화로 상담원하고 직접 연결해서 이제 전화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헬프데스크, 그죠? 그러다가 그 다음으로는 음성으로 하는 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음성으로 하는 거. 지금은 음성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상담원을 직접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상담원과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음성이나 아니면 보이는,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문자로 보고 따라서 하는 그런 서비스가 출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디지털화라고 하는 아주 좋은 예인 겁니다. 기존의 상담원이 운영하던 헬프데스크의 데이터와 그다음에 눈으로 보는 화면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보이스로 안내를 해주는 데이터, 요 세 가지 데이터를 합쳐서 기존 서비스를 마치 새로운 서비스처럼 만드는 것, 아니면 기존 서비스에 없던 데이터를 만들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것, 이것이 사실은 디지털화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디지털 데이터가 쌓인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면, 경제학적으로는 디지털 이코노미라고,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키워드 디지털 경제라는 키워드를 들으시면 이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가 쌓이면서 기존의 데이터와 합해져서 어떤 비즈니스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디지털 경제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장표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 게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이코노미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주권, 데이터 주권이라는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반이 되는 최신 기술을 통한 발전이 있고요. 그 최신 기술을 따라서 나오는 사이버 시큐리티, 해킹을 하는 그런 해킹 기술들이 나오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GDPR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와서 세상이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새로운 서비스에 발맞추어서 계속 새로운 해킹의 기술이 나온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올해 5월 유럽에서는 앞으로 우리 유럽에 관련된 EU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자국민들의 데이터를 취급하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법규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네들은 천문학적인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GDPR이라고 하고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GDPR도 데이터 때문에 일어난 얘기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GDPR의 가장 큰 핵심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유럽에 와서 유럽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아둔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면서 새로운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더 이상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2차, 3차 새로운 비즈니스를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보호무역의 시작인 거죠. 그것이 발현된 것은 디지털 경제, 디지털화 때문에 일어난 거죠. 매년 이제 RSA 컨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RSA 컨퍼런스는 기존의 RSA라는 그 회사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최신의 공격이나 가장 위험한 공격이 뭐가 있고 최신의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보안에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컨퍼런스인데요. 올해 RSA 컨퍼런스에서 얘기한 5가지 가장 위험한 최신 공격 기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클라우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도 예전에는 고객 데이터, 무슨 데이터,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가지고 가는 그런 공격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데이터 자체를 깨버리거나 데이터 자체를 암호화시키는 그런 공격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채굴 공격이라고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을 MS의 오피스 시스템이 돌아가는 MS 오피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의 PC나 제 PC나 이런 채굴 공격에 노출이 한 번쯤은 다 됐을 겁니다. 마이닝이라고 하니 채굴 공격은 여러분들의 CPU 조금 여러분의 컴퓨터 자원 조금을 이용해서 쓰는 거죠. 한 10년 전에 한 십수년 전에 P2P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자,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로 듣는 용어라서 좀 입에 붙지도 않고 생각도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데이터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그 용어 정의에 관련해서는 몇 개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정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개인정보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아마 탑이라고 해도 될 만큼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들이 정부의 정책이나 각 기업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정보라는 얘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좀 더 생각하는 것이 이제 프라이버시라는 거죠.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차이가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많이 되는데요. 프라이버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외부에 노출하거나 외부에 제공을 할 때 그 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정당한 동의를 얻고 외부에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게 프라이버시에 맞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최근에 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전화가 여기더라고요. 무슨 커뮤니케이션인데 지난번 어느 쇼핑몰에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전화가 오는 거죠. 그게 바로 프라이버시의 이슈가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강조가 많이 되었는데요. 왜 우리가 프라이버시에 관련해서 좀 아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자체가 이제는 한국에서만,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지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쇼핑몰에 외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제품을 구매하고 사게 됩니다. 그분이 유럽 출신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면 100% 제가 말씀드렸던 GDPR에 저촉이 되는, GDPR을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데이터가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사용하시는 핸드폰에서 검색하시는 데이터, 그리고 운전하실 때 이제 GPS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쓰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들어지는 여러분의 경로 데이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채팅하면서 쓰시는 내용들, 업로드 하시는 사진들, 하루 단위로 그런 것들을 개인 단위로 계속해서 쌓아보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말을 했고 뭘 먹었고 어딜 갔고 누굴 만났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트랙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도 모르게 SNS 회사에 쌓이고 여러분이 물건을 구매하신 그런 쇼핑몰에 쌓이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GPS 회사에 쌓이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쌓인다는 겁니다. 자, 그 데이터가 운영될 때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동의를 받아야지만 프라이버시에 저촉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크게 이제 확장해서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들 SNS 하시면 누구하고는 일촌 먹고 뭐 데이터도 주시고 사진도 주시고 어느 분하고는 그냥 나의 최신 피드를 그분한테 안 주는 프로텍션을 하고 막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인스타 페이스 그런 거죠. 그게 나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스토리가 쌓이는데 이 스토리 중에서도 누구한테는 이런 데이터가 가고 누구한테는 이런 데이터가 가고 이렇게 차별화돼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프로텍션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시기 위해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등록을 하시고 아니면 택시를 타고 내리시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셨습니다. 그 결제를 하는 순간에 두 가지 행위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셔서 여러분의 카드 데이터가 넘어갈 때 이 카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은 데이터 프로텍션이라고 얘기하고요. 동시에 여러분의 데이터가 카드 결제 업체한테 넘어가는 거를 동의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데이터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행위, 프로세스에 관련된 내용이고 하나는 그 컨텐츠를 보호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이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외우셔야 됩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프로텍션은 다르다. 그래서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네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moral, ethical, legal, fair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범죄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범죄인 데이터베이스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범죄 중에서는 경범죄도 있고 중범죄도 있는데 그게 외부로 노출된다면 낙인이 찍혀서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누구나 그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 있으면 안 되고 조회할 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모럴이라는 개념이고요. 에티컬이라는 것은 누가 그 시스템에 승인을 받고 들어가서 볼 수 있느냐, 레벨을 정해놓고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에티컬이라고 하는 거고요. 리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정의하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룰에 맞춰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만약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럽에서도 사용이 된다 그러면 유럽에서 원하는 그 법에 맞춰져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한 국가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즈니스하는, 반대로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의 모든 법규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전보다 굉장히 힘들어진 겁니다. 페어라는 거, 데이터는 항상 반드시 잘 보호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공평하게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게 사실 얘기만 사실 공평하다는 얘기인데, 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그 정보를 잘 보호를 해야 되고 동시에 저한테 허락을 받고 어느 용도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저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의를 A라는 항목으로 받았는데 제가 원치 않는 B라는 항목, 보험사에서 전화하고 어디서 전화하고 뭐 무슨 커뮤니케이션에서 전화하고 제가 동의한 적 없는데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나타나는 4가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커스해야 될 것은 컨슈머 트러스트 클리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의 데이터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동의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군데 다른 데로 막 이렇게 쌓이게 되면 고객이 이제 마지막에 참지 못하는 건데요. 그러면 고객이 이탈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하게 되면 그 온라인 쇼핑몰은 고객의 충성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50원, 100원 아니면 뭐 2,000원, 만원 어느 정도 금액 차이가 나면 고객이 최저가 사이트로 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것도 잘 보시면 가격의 차이보다는 내가 신뢰하는 그 사이트, 나한테 딱 맞는 사이트를 보고 온라인 쇼핑몰은 구매를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킹 사고가 일어나고 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내 데이터가 계속 사용되고 이러면 고객의 충성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객은 이탈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고객이 이탈이 계속 잦아지면 결국 그 쇼핑몰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컨슈머 트러스트 클리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행동하고 그런 경로들이 다 쌓여서 어떤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내가 만든 그 스토리가 SNS에서 유출돼서 깨지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사용하는 GPS 회사가 해킹을 당해서 깨지면 안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나의 온전한 하루의 스토리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프라이버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번째는 벌너너빌리티입니다. IT에서 정보보호에서 벌너너빌리티는 침해를 당할 수 있는,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좀 결함, 약점, 이런 게 벌너너빌리티인데요. 데이터에서 얘기하는 벌너너빌리티는 누구한테 공유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내 데이터를 누구한테 공유를 해줬지? 라고 하는 게 데이터에서 얘기하는 벌너너빌리티입니다. 제 허락을 받고 공유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 허락을 받지 않고 공유를 했을 때는 이거는 이슈가 있어. 데이터에서 얘기하는 벌너너빌리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데이터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 마음대로 유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데이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3가지 큰 이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슬라이드입니다. 이분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전 시스코의 이제 회장인 하신 존 체인버스 회장님이 하신 얘기인데, 세상에는 두 가지의 회사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해킹을 당한지도 모르고 사는 회사와 해킹을 당했다는 걸 알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보통 해킹을 당하면 그 회사가 해킹을 당하기까지 알게 인지하게 되는 게 한 60일에서 180일 정도 됩니다. 저는 21년간 그 큰 기업, 여러분들 아시는 대기업 대상으로 보안 비즈니스를 주로 했었는데요. 해킹 사고가 발생하고 가보면 그 회사에서 알고 있을 때도 있지만 국정원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중요한 회사들은 국정원이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국정원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당신네 회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런 해킹 시도가 있는데 확인을 해봐. 아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보면 나중에 해킹을 당한 거죠. 확인을 해보니까 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데이터를 긁어간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실만한 그런 회사들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해킹은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에 있어서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침해 사고가 누구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어느 분한테 일어났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침해 사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해킹 방법으로 만들어진 건지, 그리고 이 침해 사고가 우리 내부 정보가 나간 건지 아니면 B2C 대고객 정보가 나간 건지, 이 네 가지는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프라이버시 솔루션, 이런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세 가지: 트러스트, 트랜스페런시 앤 어카운터빌리티입니다. 책임을 가지고 신뢰를 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워크숍을 하라는 겁니다. 워크숍을 이 네 가지에 관련해서 하라는 건데요. 데이터 에셋 니드, 과연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어떤 데이터 시스템이 필요한 건지를 규정을 먼저 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는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 서브제, 그러면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어디까지 오픈을 해주고 어디까지 보호를 할 것인지, 그리고 외부에서 이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 접근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건지.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바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고객 데이터 조회 정보 데이터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시스템을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하느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사실은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개인정보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인정보가 잘 돼 있는 반면에 프라이버시는 아직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버시는 시스템을 개발할 때부터 프라이버시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보셔야 될 단어는 모럴 크럼플 존이라는 겁니다. 이 크럼플 존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동차 사고 나면 자동차 엔진룸이 찌그러지면서 이 자동차 운전자 옆에 있는 거, 이게 A필러라고 하거든요. 이 A필러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찌그러집니다. 이 찌그러지지 않으면 그 충격이 운전자에게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 A필러가 찌그러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거를 이제 크럼플 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럴 크럼플 존이라는 것은 특히나 AI가 발전되고 머신러닝이 발전돼서 이것은 절대 안 돼, 이것은 하면 안 돼 라고 우리가 기계적으로 규정을 해놓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계가 규정해 놓은 대로 100% 맞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에 관련해서 아무리 기계화가 되고 AI를 활용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유효한 마진을 두고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모럴 크럼플 존입니다. 자,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 기술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 기술에 의해서 새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존하고 운영하고 할 것인지가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박성덕 이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 발표를 맡은 박성덕이라고 합니다. 지금 앞쪽에서 이제 그 현재 세계가 변하고 있는 그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으로 모든 데이터들이 다 디지털 01로 나타내는 디지털로 변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앞쪽에 말씀하셨던 말이 이제 모든 산업은 다 디지털화되고 있다는 거죠. 디지털이란 건 01이고 그러한 것들이 컴퓨터에 저장이 됐을 때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마음대로 가공이 다 되는 이제 그런 세상이 도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기업들이겠는데요. 우버, 포드, G 엔진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로 꼽힙니다. 먼저 우버를 잠깐 들어보면 우버는 택시 회사가 택시를 한 대도 안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택시가 없는 회사죠. 그러면 이 회사는 뭘 가지고 장사를 하느냐? 정보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죠. 그 정보는 고객의 취향, 고객이 어디서 어떤 차를 썼는지 그러한 것들을 전부 저장하고 그 저장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포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휴대폰이나 아니면 태블릿의 어시스턴트 기능을 이용해서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G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 회사 자체는 엔진을 만드는 제조회사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엔진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파는 그런 이제 제조업이 대부분의 다 매출 구조였는데요. 지금은 40%가 서비스에서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진을 팔았을 때 그 엔진 대표적으로 이제 비행기 엔진을 들어보죠.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떠서 이제 도착지에 착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인터넌스를 마치고 그 비행기는 다시 온 길을 되돌아가든 딴 쪽으로 바로 날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비행기를 쉬지 않고 운행을 해야 이제 이윤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 엔진이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 그 비행기는 떠나지를 못합니다. 한 2, 3일 동안은 잠겨 있어야 되고 거기서 오는 비용이나 코스트의 손실 같은 것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미리 센서들을 다 부착을 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데이터들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지상관제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어디 엔진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어디서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다 체크를 해서 사전적으로 메인터넌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뭐 거창하게 그 앞쪽에서 디지털 변혁이라든지 일반 기업 그 사례를 들었는데요. 오늘 이 컨퍼런스 자체가 광고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광고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광고 2.0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래를 했는데요. 지금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제 내놓은 개념입니다. 전통적인 광고는 이제 변수 몇 개, 어떤 광고를 했을 때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더라. 1대2 매칭이 되는 인과관계를 주로 찾아서 이제 광고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요즘 나오는 개념들이 이제 마케팅에서 옴니채널이라고 하는 다양한 신개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신개념들은 예전에 제조회사 중심의 산업이 아니고 이제 소비자 중심의 산업이 되면서 그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개별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전체적으로 속성을 해서 어떤 채널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그런 다양한 수백 가지 변수들을 테스트를 해서 최적화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광고비도 될 거고 인력도 되겠죠. 그런 리소스들을 할당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매출을 올리는 이런 광고 2.0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 광고 2.0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바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나타나는 소비자 기호의 데이터화가 될 겁니다. 제가 지금 광고 2.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 광고비 집행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광고산업통계조사원에서 이제 조사를 한 데이터를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방송이 압도적으로 예전에는 많았지만 지금 현재는 인터넷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바일이라든지 디지털 기반의 광고가 이제 거의 다 따라왔죠. 3조까지. 이런 트렌드는 이 데이터 자체가 2016년, 17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내년에 지나가게 되면 이 지금 광고가 늘어나는 광고보다 훨씬 더 인터넷 쪽이 그 비용이 더 늘어났을 거고요. 이런 현상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있는 제 친구들, 물론 이제 IT 쪽이죠. 방송국에 있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에 광고가 잘 붙지 않는다.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무한도전 같은 유명한 그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 그 방송국 자체를 먹여 살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송 광고는 줄어들고 있고 데이터를 이용한 인터넷 광고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시대의 광고는 점점 더 이제 개별 타겟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실제 온라인 기업이 조사를 해보니까 90%의 사용자들은 자기가 리타겟팅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뭐 불만이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 앞쪽에 나가 보시면 부스가 몇 개가 서 있습니다. 그 부스 회사의 솔루션 중에 하나 보니까 리타겟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문하셨던 웹사이트에 대한 컨텐츠가 나중에 가면 구글을 계속 쓰시다 보면 옆에 자기가 방문했던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옆에 뭐가 계속 뜰 겁니다. 그래서 뭐 헬스 운동에 대해서 계속 그 사이트를 방문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운동 뭐 짐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복, 요가복 이런 것들이 옆에 계속 뜨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개인의 성향에 대한 데이터들이 점점 저장하기가 쉬워지고 분석하기가 쉬워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68%는 쿠키를 통해서 타겟 광고가 된다는 건 난 알고 있어. 이 쿠키란 건 먹는 쿠키가 아니고요. 실제 그 인터넷을 쓰시다 보면 본인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파일이 조그만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신 사이트를 가게 되면 뭐 따로 로그인이 필요 없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누군지 그 사이트가 미리 인지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쿠키 파일이 즉 개별 식별 파일이 자기 컴퓨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이제 점점 디지털화가 되고 있고 내 정보를 이용을 해서 회사들이 점점 나한테 맞는 광고들을 점점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보시면 2017년에 SK텔레콤과 하나생명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두 개를 결합을 시켰습니다. 결합을 했더니 이제 통신료를 연체를 하면 보험료를 연체할 확률이 크더라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실제로 맞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 제가 이 뒤에 설명드릴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누구 허락받고 결합했니? 라고 하면 기업들은 그냥 내 데이터 갖고 내가 한 거지라는 거죠. 그게 미국 쪽 사상에서는 보통 기업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합에 대해서 그렇게 제지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유럽 쪽에서는 이런 데이터들 만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요. 그 이유는 예전에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했던 그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활용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식별하는 것 자체를 이제 유럽 쪽에서는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결합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GDPR이라고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내용이고요. 여기 뒤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뭐 시간이 정해진 관계로 조금 빠르게 핵심만 집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DPR 유럽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EU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겁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EU 영내에서 사업자들이 디지털화된 비즈니스를 좀 더 쉽게 하고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이 법이 나오기 전에 뭐 법이 없었나요? 법은 있었습니다. 법은 있었지만 개개 나라마다 다른 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을 다 따로 맞춰야 됐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통일해서 나온 것이 바로 GDPR이라고 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DPR이 추구하는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추구하는 것은 개인 데이터 즉
정보 제공자가 되겠죠.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어떤 게 보호가 되는지 명확하게 말을 하면서 기업의 책임을 더 물리겠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권한은 강화하면서 기업의 책임은 더 물리는 것이 바로 GDPR의 가장 큰 핵심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앞쪽에 이제 뭐 프라이버시 개인 데이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개인정보라고 하면 이름과 성, 주소, 그리고 회사에서 이메일을 부여를 할 때 자기 이름에 점을 찍고 성을 적는 그런 형태의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개인정보로 이제 다 분류가 되고요. 말씀드렸던 그 쿠키라고 하는 내 개인 식별자를 가지고 있는, 물론 그 식별자는 내 개인 주소라든지 카드 정보라든지 그런 걸 담고는 있지 않지만 내가 누구라는 걸 디지털 그 세계에서는 식별하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런 쿠키 아이디도 개인정보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생체 정보까지 다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이제 비개인정보는 이런 정보를, 이메일 주소를 나를 드러나지 않게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또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지를 않고요. 그래서 이 GDPR이 시행되기 전 그리고 시행되기 후에 명확한 변화가 있는데요. 그 변화라고 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 즉 정보를 제공하는 권리 주체들의 권한이 강해진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열람을 하고, 그리고 어떤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했을 때도 이 정보로는 처리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회사에서 보면 어떤 고객들을 카테고리로 나눠서 분류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들을 다 이제 그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데요. 그 프로파일링을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 장의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온라인상에 있는 정보가 내가 요구를 하지 않을 때는 삭제까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기존에는 삭제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정보 삭제해 주세요라고 할 때 이제 삭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연예인들의 비포 애프터 사진이 돌아다닌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삭제하는 게 가능한 거죠. 보통 병원 쪽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징금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바뀐 거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취득을 할 때 합법적으로 명백한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것들이 동의를 할 때 예전에는 보면 그 동의를 하는 난이 미리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만 선택적으로 디셀렉트하는, 그 선택을 없애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했는데, 기업들이 좀 어떻게 보면 꼼수죠. 그런 것들을 하지를 못하게 이제 이 법에서는 전부 다 블랭크로 비워놓은 상태에서 필요한 것만 클릭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가 이제 위반 사례인데요. 예전 2011년도 14년도 정보를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판 거죠.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명확한 정보를 주질 않고 그 밑에 한 1mm 정도 되는, 옛날에 보험 계약 약관을 보시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식별이 불가능하게 해서 이제 벌금을 물은 사례가 되겠고요. 두 번째 위반 사례는 이제 요게 조금 재밌는 사례인데, 힐튼 호텔이 얼마 전 개인 정보를 아주 무지막지하게 유출을 뭐 본의 아니게 유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뉴욕주에 한 7억 정도, 뭐 1,000원으로 환산을 하면 한 7억 정도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이 법이 만약에 지금 GDPR 상에서 그 벌금을 물었다라고 하면 무려 4억 달러의 벌금을 무는 어마무시한 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억 달러로 가면 그 회사의 존망을 가를 수 있는 그 정도로 지금 벌금 수위가 세졌고요. 뭐 2%에서 4%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할 때는 전 세계 매출의 4%, 그리고 조금 경미할 때는 2% 정도. 그래서 이만큼 벌금이 세워졌죠. 그래서 GDPR에 우리 기업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파악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질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내 사업장이 있든지
지사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해당이 다 되겠죠. 그리고 지사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후 거주민을 대상으로 어떤 영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여행사 같은데 독일에서 여행객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온다라고 하시면 그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다 이 법에 저촉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뭐 개인정보 보호도 보호를 해야 되고 다 하는 건 알겠는데, 뭐 광고 쪽에서는 뭐 국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 해당 사항 없는 거 아니냐.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광고의 거래 현황이 있는데요. 해외 광고주의 해외 광고, 즉 한국에서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뭐 컨텐츠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로 외국에서 수주를 받아서 외국 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그 해외 광고주, 그리고 광고를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세서, 즉 에이전트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이 법에 저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과징금 말씀드렸듯이 경미할 때는 2%, 그리고 심각할 때는 4%. 이 4%와 2%는 전 세계 사업장 매출액을 다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뭐 1억, 2억 물고 마는, 그냥 뭐 물고 말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뭘 해야 되지? 뭐 GDPR이 위험하다는 것도 알겠고 준수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죠? 보통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 아니면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이 GDPR법에 해당이 되는지 그걸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자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고객 정보라든지 어떤 일련의 데이터들이 그 거주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가시성이라고 하는데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가시성을 확보를 하시고, 만약에 어떤 뭐 유럽의 지사에 있는 직원 개인정보가 지금 현재 한국에 있다라고 하시면 그 유럽 쪽에서 지금 GDPR이 요구를 하는 어떤 정보보호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표준 계약 약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국에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그게 아니고 전혀 우리는 사항이 없어라고 하면 그럴 때는 뭐 무시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판단을 하고 조치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경영진의 인식 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은 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일부 기업들은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했을 때 보통 고객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나서 그 목적이 지나고 나면 파기를 하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회사 다니실 분들은 다 알겠지만 파기하는 회사 없죠. 왜? 내 재산이니까. 제가 일례로 보험회사 한 군데를 가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을 했는데, 거길 가니까 암호화가 안 된 상태로 그 보험에 가입하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원래대로면 그 정보들은 파기되었어야 될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써서도 안 되고 목적이 끝나고 나면 파기를 해야 된다는데 파기를 안 하시는 거죠. 절대 파기 못 하십니다. 제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파기를 절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경영진의 인식 제고가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이제 GDPR이라고 하는 개인정보 보호는 디지털화된 여러분의 개인정보들이 이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책임 있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명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개인의 정보 권한이 강화되고 그리고 기업의 책무는 더 높아진 거죠. 그리고 그 법이 미치는 범위는 한 EU를 넘어서서 전 세계로 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그 신문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EU 거주민들의 그 구독을 받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아예 안 받고 말지라는 이제 그런 마인드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위반을 했을 때는 엄청난 벌금이 기다리고 있다. 그 네 가지가 제가 그 설명드린 오늘 발표 자료의 핵심 네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 특히 GDPR 관련된 것들을 이제 정리한 장표입니다. 아까 이제 한번 보셨던 내용처럼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는 디지털 이코노미, 디지털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기술들에 대응해서 발생하는 침해 사고들을 예방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데이터 프라이버시, 데이터 가버넌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나 GDPR을 준비해야 된다는 게 저희 발표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마치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제 최고로 강조해야 될 부분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박 이사님이 보시기에 오늘 발표하신 GDPR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딱 얘기해 주시죠. 뭐 다양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 이제 조금 이제 마지막 하는 데 있으면 걸리면 죽는다 법이거든요. GDPR은 그 대신에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도와줄게. 그게 가장 큰 두 가지 핵심 메시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GDPR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회사에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 가시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조치를 취하는 거고 안 가지고 있으면 조치를 더 이상 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가시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이성철 이사님의 앞쪽에 이제 다양한 기술 트렌드라든지 뭐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신기술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이 많죠. AI라든지 비트코인으로 이제 대명사 되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아까 전에 설명을 해주셨던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5가지 정도로 꼽아 주신다고 아니면 뭐 작게 꼽아 주셔도 되고요.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5가지는 여기 장표에 보시면 다 나와 있는 건데요. 5G,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인데 예전에는 이게 각자 개별의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5G가 올해 저희 나라가 세계 최초로 준비를 하고 내년에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5G를 다른 얘기로 하면 초연결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이미 여러분들 새로 나온 핸드폰들은 다 512기가입니다. 그죠? 512기가면 여러분들은 이미 노트북을 들고 다니시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라고 하는 저장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AI가 들어가고 딥러닝, 머신러닝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석된 데이터가 IoT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최신 기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포커스해야 될 부분은 아마 빅데이터가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발표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